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당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당신의 선택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100%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의식적으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이미 반응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밝혀낸 충격적인 설득 기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잘생긴 남자를 쇼핑몰에 보내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낯선 남자에게 번호를 주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 대부분 거절했는데 특정 가게 앞에서 말을 걸었을 때는 성공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그게 어떤 가게였을까요? 꽃집이었습니다. 꽃이라는 시각적 요소가 무의식적으로 로맨스를 연상시켰고 그게 여성들의 행동을 바꿔놓은 거죠. 실험이 끝난 뒤 연구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꽃집이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줬나요? 모든 참가자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번호를 준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실험이 또 있었는데 이번엔 남자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바꿔가면서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여러 가지 물건을 테스트했는데 유독 한 가지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승낙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기타 케이스였어요. 기타는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무의식에 심어주거든요. 그게 데이트 승낙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참가자들은 역시나 기타 케이스가 영향을 줬다는 걸 완전히 부인했죠. 이제 비즈니스 현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 온라인 가구 쇼핑몰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방문자 절반에게는 배경에 구름 이미지가 있는 랜딩 페이지를 보여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동전 이미지가 있는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구름을 본 사람들은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가구를 선택했고 동전을 본 사람들은 가격에 집중하면서 가장 저렴한 옵션을 찾았습니다. 실험 후 이들에게 물었죠. 구름이나 동전이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줬나요? 모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독립적인 사람이고 제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각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말로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한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7만 5천 달러짜리 제품을 팔 때마다 고객들이 가격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원하는 가격을 못 받으면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계약을 많이 놓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작은 변화를 하나 줬습니다. 가격을 말하기 전에 농담처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연히 이 제품에 100만 띠를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 한마디를 넣은 후부터 가격 협상을 시도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7만 5천 달러가 100만 달에 비하면 합리적인 금액처럼 느껴진 거죠. 물론 100만 달러는 숫자는 그 제품과 아무 상관이 없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고객의 행동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무의식이 가격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마케터들이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를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시음을 부탁했는데 많은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새 제품이라는 게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마케터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시음을 부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모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네, 저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러고 나서 에너지 드링크 시음을 권했더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동의했어요. 자신을 모험적인 사람으로 규정한 순간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행원과 미팅을 하는데 투자 상품 이야기가 나왔어요. 몇 가지 상품을 설명하는데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듣다가 언제 나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원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상품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추천할 만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자세가 확 달라졌어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확 올라간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로버트 치알디니가 말하는 가장 강력한 설득 원리 중 하나인 일체성을 활성화시킨 거였어요. 일체성이란 뭘까요?
설득하는 사람과 설득당하는 사람이 같은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만약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협력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워렌 버핏의 사례를 봅시다. 투자자들은 항상 걱정했어요. 버핏이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나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해 버핏이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제 가족이 오늘 버크셔의 미래에 대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엄청난 설득력을 발휘했어요. 버핏이 주주들에게 조언하는 방식이 가족에게 조언한 방식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가족은 일체성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을 돕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로버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가족처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응답했지만 학부모 응답률은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로 학부모 응답률이 97%로 올라갔습니다. 뭘 바꿨을까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모님이 설문을 완료하시면 당신의 시험 점수에 1점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전체에서 시험 하나에 한 점을 더 받는 건 사실상 무의미한 혜택이에요. 최종 성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을 돕는다는 개념을 끌어들이자 응답률이 5배나 올라간 겁니다. 이런 연구들과 사례들이 주는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제가 당신의 주의를 특정한 것으로 옮길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정직함이나 공적함이나 로맨스 같은 것으로 옮긴 다음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정직하고 공정하고 낭만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설득 기법을 사용해서 저는 특정 상황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당신이 나와 내 메시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인상적인 실험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 실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벨기에에서 연구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일상용품 사진을 보여줬는데 배경 이미지를 다르게 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의 배경에는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의 배경에는 두 사람이 따로따로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배경에는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실험 중에 연구자들이 일부러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느 그룹이 무릎을 꿇고 물건을 주우려고 도왔을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에서는 20%만 도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한 배경을 본 세 번째 그룹에서는 그 3배인 60%가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실험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인 건 이 실험의 참가자들이 생후 18개월밖에 안 된 아기들이었다는 겁니다. 논리적 추론 능력도 없고 말도 거의 못하는 아기들이었죠. 이 실험은 이런 과정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근본적인지를 증명합니다. 논리나 지능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구 결과를 보면 화면 구석에 생각하는 사람의 그림을 넣어두기만 해도 사람들이 더 분석적으로 변하고 실수를 덜 합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의 사진을 넣어두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결과가 더 좋아지죠. 이제 실생활에서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6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지금까지 다룬 모든 실험을 요약하고 핵심 교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2가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첫째, 좋은 품질의 씨앗을 선택해야 하고 둘째, 토양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토양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자라지 않거든요. 이 비유를 사용하면 씨앗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시지이고 이 책과 지금까지 들은 모든 실험과 사례들은 토양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설득을 위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무엇을 앞에 두는지가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씨앗도 중요하지만
먼저 토양이 그 씨앗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실험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항상 문장이나 요청이나 이미지가 먼저 나왔고, 그게 사람들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제 제가 말한 6가지 팁으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만약 당신이 고객에게 무료 제품을 주려고 한다면 고객 본인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실험을 기억하시죠? 한 점이 응답률을 얼마나 올렸는지 말이에요. 두 번째, 당신에게 제품이 있고 고객의 도움이 필요해서 제품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이때 이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 뭔가요? 또는 의견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대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효과는 꽤 큽니다. 조언이라는 단어는 일체성을 만들어내거든요. 함께한다는 느낌을 만들어요. 조언이라는 단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만들지만 의견이나 피드백은 당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게 만듭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것도 일체성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워런 버핏 사례와 제가 은행원을 만 예를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직장에서 연봉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라면 고객으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나 회사에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하세요. 그때가 당신의 훌륭한 업무 결과가 주목받는 순간이거든요. 이 팁은 에너지 드링크 실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이 학생이고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대의를 위해 기부하도록 설득하려고 한다면 당신도 학생이라는 걸 언급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일체성 원리가 활성화되고 기부가 늘어납니다. 이것도 역시 일체성 원리와 관련이 있죠. 다섯 번째, 목표에 맞춰 환경을 꾸미세요. 이런 책을 읽기 전까지 저는 사무실 벽에 동기부여 문구나 단어를 쓰는 게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용기, 성공, 승리, 품질, 고객, 우선 같은 문구들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고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루려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가짐이 되도록 방을 어떻게 꾸밀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 목표가 한 달에 하나만 달러를 버는 거였을 때 아마존에서 가짜 하나만 달러 뭉치를 사서 책상 위에 놓고 목표를 상기했습니다.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을 때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는 문구를 출력해서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뒀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배경화면을 바꾸는 것처럼 작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과업이 고도의 집중을 요구한다면 구글에서 집중용 음악을 검색해서 그 일을 하는 동안 들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봅니다. 그 사람 영상이 좋은 이유는 품질이 높고 복잡한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스크립트를 쓰기 전에 그 사람 영상을 수동적으로 재생만 해도 저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주거든요. 품질과 단순함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상대방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한 번은 동료 한 명을 설득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뭔가를 다르게 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둘 다 이 변화가 프로젝트에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추가 작업이 생긴다는 이유로 하기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에 우리는 다른 일로 몇 번 언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가 뭘 제안하든 무조건 반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2번 설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에 이 책에서 배운 전략을 써봤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뭘 다르게 했을까요? 주제를 꺼내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3개월 전에 네가 변화를 제안했는데 나는 반대했잖아. 그런데 프로젝트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서 내가 동의했어. 기억나지? 그가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네가 제안한 그 변화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에 엄청난 개선이 있었어. 그때는 내가 반대했지만 프로젝트의 최선이라서 동의했던 거야. 너에 관한 것도 아니고 나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 프로젝트에 가장 좋은 게 뭔지에 관한 거였지. 오늘 내가 변화를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 우리 둘 다 이게 프로젝트의 최선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은 내려놓고 내가 제안하는 변화를 실행하는 게 어때?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 라고 했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논쟁에서 프로젝트의 최선인 것을 하는 쪽으로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상대방이 당신의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만들기 위해 뭘 말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공정하고 낭만적이고 정직하거나 협력적이기를 원하나요? 무엇을 원하는지 정의하고 그 사람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 문장이나 행동을 찾은 다음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물론 윤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전략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을 말이죠. 윤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고객을 상대로 비윤리적으로 이런 기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직원들이 당신이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똑같은 교활한 기법을 자기 고객, 즉 당신을 상대로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더 항상 명심하세요. 당신도 이런 전략에 면역이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큰 부탁을 하기 전에 자기가 당신에게 해준 작은 호의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작은 호의를 언급하는 건 당신을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는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도와준 사람을 다시 돕는 건 우리 DNA에 깊이 새겨져 있고 이에 맞춰 싸우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들이 요청하는 호의가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호의와 동등하다면 괜찮지만 때로는 그들의 작은 호의를 미끼로 사용해서 훨씬 더 큰 걸 동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결정을 알려주세요. 급하게 하면 그들의 요청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일이 저한테도 여러 번 있었어요. 나중에 후회한 일들에 동의했던 경험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가진 약점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 둘째, 이런 걸 당신의 삶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윤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